지금으로부터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해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정학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주목하는 해, 군사 분석가들이 가장 위험한 해라고 지목하는 해, 그리고 놀랍게도 3명의 예언가가 각각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언어로 살았으면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 바로 그 해 2027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찾아내듯 이 긴장된 시기를 만든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시는 엄태순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몇 해 되지 않은 어린 시절, 이 어르신은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작은 나무 옆에 큰 나무 여러 그루가 서 있으면 그 작은 나무는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말이야, 그 작은 나무가 수백 년을 살아남는 비결이 뭔지 아니? 뿌리야.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바람이 새도 쓰러지지 않아.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이 위치에 있는 건 이유가 있어. 그냥 버텨온 게 아니야. 뿌리가 있어서야. 오늘 우리가 이 수사를 마칠 때 여러분도 그 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4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 누가 혹은 어떤 조합이 2027년을 그토록 특별한 해로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용의자, 중국입니다.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서쪽 거대한 땅덩어리 중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 그는 2027년에 2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째, 2027년 8월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군대 창설 100주년이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중국에서 8월 1일은 건군절, 즉 군대 생일입니다. 100년 전인 1927년, 저 멀리 남창에서 소총 몇 자루를 든 농민군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계 최대 규모 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숫자가 중국에서 갖는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100년의 완성이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202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1차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자리에서 시진핑의 4번째 연임이 결정됩니다. 마오쩌둥 이후 중국에서 최장기 집권 기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문장이 있습니다.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전략적 결정적 승리, 핵 영역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상쇄, 그리고 영내 국가에 대한 전략적 억제와 통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석가의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진핑에게 이 시기가 중요할까요? 집권을 정당화하려면 역사적 업적이 필요합니다. 그 업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날짜가 겹치는 2027년이 중국 지도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바 반가가 남긴 표현이 떠오릅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노란 용이 하늘로 오르려 한다. 그 날짜에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일정이 있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두 번째 용의자 미국입니다. 바바 반가는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실제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군사 분야에 데이비드슨 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미국의 한 제독이 처음 지목한 개념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오래된 배들이 물러나는 속도를 새로운 배를 만드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낡은 배가 나가는 속도보다 새 배가 들어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 결과 미국이 보유한 함대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폭이 가장 커지는 시점이 바로 2027년 전후라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이 역사상 가장 작은 규모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늘어나겠지만 그 과도기에 짧은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데이비드슨 창입니다. 창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창문 같은 틈새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겹칩니다. 2028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내부 갈등, 이런 변수들이 2027년에서 28년 사이에 집중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중국 해군의 확대와 현대화를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2027년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시기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 날, 그 아래 있던 것들이 떨기 시작한다는 바바 방가의 표현. 이것이 단순한 시적 상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보이십니까? 세 번째 용의자, 러시아와 북한입니다. 이 둘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에 러시아의 파병까지 결정하며 군사협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드론 기술, GPS 교란 기술, 전자전 기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에서 검증된 최신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인한 누적 피해 건수가 7,270건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십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전파를 쏴서 7,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잃었습니다. 선박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바바 방가가 말했습니다. 화약이 없어도 불길이다. 대포가 없어도 벽이 무너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눈에 보이는 땅을 흔든다.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능력이 2027년을 향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드론과 전자전 분야에서의 선택적 비대칭 현대화, 즉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것이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2027년의 북한입니다. 네 번째 용의자.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바바 반가는 다리는 두 발로 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불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내부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수사의 마지막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용의자를 만났습니다. 각각의 움직임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2027년이라는 시점을 향해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가들이 주목한 것이고 동시에 지정학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 명의 예언가가 이 시기를 봤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한반도를 특별히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가, 바바 반가입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방겔리아 판데바 디미트로바입니다. 1911년 오스만 제국 치하의 불가리아 땅 스트루미차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어린 딸을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12살 되던 해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소녀는 폭풍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며칠 뒤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눈에 모래와 자갈이 박혀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잃은 대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됐습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가출한 마을 청년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 두 번, 10번 그녀의 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1942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리아의 차르, 즉 왕이 직접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가난한 시골 마을의 맹인 여인을 찾아간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한때 그녀의 예언 상당수를 국가 기밀로 다뤘습니다. 일반에게 공개하기엔 너무 충격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2014년 정권 교체 후에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예언가의 말을 국가 기밀로 취급했다는 것, 단순히 민간 신앙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스푸트니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예언 적중률은 70, 80%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 수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맞지 않은 예언들은 묻히고 맞은 것만 부각되는 이른바 사후 확증 편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입니다. 저도 그 비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언의 신비로운 힘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리킨 방향과 실제 지정학 현실이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입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000년에 관한 예언. 루스크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온 세상이 슬퍼할 것이다. 실제로 2000년 8월 러시아 핵 잠수함 쿠르스크가 침몰하며 118명이 사망했습니다. 온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2001년에 관한 예언. 미국의 두 형제가 철로 만든 새에게 공격당할 것이다. 덤불 속에서 늑대들이 울부짖고 죄 없는 피가 솟구칠 것이다. 철로 만든 새는 항공기, 두 형제처럼 서 있던 건물은 쌍둥이 타워, 덤불은 당시 미국 대통령의 성부시 부시, 영어로 덤불을 뜻하였습니다. 체르노빌에 관한 예언. 북쪽에 큰 불 하늘을 덮는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련 붕괴에 관한 예언. 붉은 곰이 잠을 자러 들어가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 소련이 해체됐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반도에 대해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동쪽 끝에 있는 반도, 두 얼굴을 가진 그 땅. 그곳은 강자들의 탐이 만나는 교차로다. 물이 흘리지는 않더라도 온 땅이 그 열기에 뜨거워진다. 두 얼굴을 가진 반도. 남쪽은 밤에도 빛이 나고 북쪽은 어둠에 잠겨 있는 그 반도. 위성 사진에서 볼 때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땅입니다. 그녀가 이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것이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150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 의사이자 예언가는 1555년 예언집을 출판했습니다.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에는 이미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2025년 나이가 많은 교황의 죽음으로 인해 좋은 나이의 사람이 선출될 것이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그의 예언집에는 엄청난 불길 해안 대도시를 황폐화할 홍수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쟁이 2025년에 종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이 2025년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매우 상징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사행시 형태의 예언들은 워낙 모호해서 사후에 여러 사건에 끼워 맞출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리킨 방향들을 현실과 함께 들여다보면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가 동쪽에 관해 남긴 기록, 구름이 동쪽 산맥 위에 걸리고 두 개의 달이 같은 하늘에 뜰 때 어느 한쪽이 반드시 떨어진다. 두 개의 달, 두 개의 정권, 하나의 반도,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예언가 타노스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을사년이 지나면 세계의 중심이 다시 동쪽으로 온다. 그러나 그 전에 동쪽의 땅은 한번 크게 흔들린다. 을사년은 2025년입니다. 그 이후, 즉 2026년과 2027년 동쪽의 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예언가,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시대, 그런데 같은 방향,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방향에 실제로 어떤 거대한 힘의 충돌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제 수사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왜 한반도가 그 교차점에 있는가? 지도를 한 번 더 상상해 보세요. 유라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 대륙의 오른쪽 끝에 한반도가 달려 있습니다. 위로는 러시아, 왼쪽에는 중국, 오른쪽 바다 건너는 일본, 더 넘어가면 태평양, 그 건너편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정확한 교차점입니다. 육지에서 오는 힘과 바다에서 오는 힘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역사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원나라 임진왜란의 일본 19세기, 러시아와 일본 20세기, 미국과 소련 모두가 이 반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를 진 쪽이 대륙과 바다 모두에 영향력을 가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양안, 즉 중국과 대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는 대만 다음으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관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방정식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바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들의 게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게임판이 된 나라는 게임이 끝나도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의 게임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두 불길 사이에서 서 있는 자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내부의 단결입니다.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삶이 그 토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 가난 속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킨 세대, 그 희생과 지혜가 지금 이 나라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태순 어르신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작은 나무가 살아남는 비결은 뿌리야. 그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것이 2027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7년을 만드는 첫 번째 용의자는 중국입니다.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시진핑 사연임 확정이 겹치는 이 해, 중국 지도부는 역사적 업적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공식 보고서조차 이 시기 중국의 군사적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둘째, 두 번째 용의자는 미국입니다. 데이비드슨 창, 즉 미국 해군 전력이 역사상 가장 작아지는 시점이 이해 전후입니다. 그리고 28년 대선을 앞둔 내부 불확실성도 겹칩니다. 셋째, 세 번째 용의자는 러시아, 북한 협력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드론과 전자전 기술을 이전받은 북한은 GPS 교란만으로도 연간 7천 건이 넘는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2027년을 향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넷째, 네 번째 용의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부 단결, 세대 간 이해, 이것이 모든 외부 위협에 맞서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세 명의 예언가, 바바반가, 노스트라다무스, 타노스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이야기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날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027년이라는 바위 앞에서도 우리는 강물처럼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수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주의와 준비의 씨앗을 남겼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분들, 손주들과 우리 세대가 겪어온 것들을 다음 세대가 이해해야 이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용의자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중국,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이 첫 번째 해상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항공모함을 총 9척으로 늘린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항공모함을 11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9척을 갖게 되면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 범위가 중국 본토에서 1,500에서 2,000해리, 즉 약 2,800에서 3,700km까지 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영내에 있는 미군의 존재를 심각하게 도전하거나 와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직접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와 어떻게 연결되냐는 질문.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그쪽으로 군사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 순간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중국은 한국 기지를 통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반도가 자동으로 그 압력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대만과 한반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방정식 안에 있는 두 개의 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위협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 볼트 타이푼. 이들은 2024년에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망, 수도 시스템, 통신망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바방가의 표현, 보이지 않는 끈이 무기가 되는 날, 강한 나라가 아니라 똑똑한 나라가 이긴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용의자, 미국,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력한 동맹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미국 내부를 보면 복잡한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동맹국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주장과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느냐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동맹의 신뢰성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 갈등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2028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선거를 앞두고 대외 정책이 내부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2027년에 이미 시작됩니다. 바바반가가 말한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 날이라는 표현. 이것이 미국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힘이 약해지고 주의가 분산되고 확신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잘못된 계산이 일어날 수 있는 때입니다. 역사에서 전쟁의 상당수는 상대가 약해졌다는 오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북한의 새로운 전술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의 2024년 GPS 공격 패턴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수분에서 수주까지 지속되는 방식으로 교란 전파를 발사합니다. 그 피해가 누적 7,270건에 달했습니다. 비행기, 선박, 농기계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GPS 교란 기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 GPS 교란, 사이버 공격을 실전에서 테스트했습니다. 북한은 그 과정에 참전하면서 이 기술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을 향해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사용 가능성이 높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우리 일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 기술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지도 앱을 쓰시나요? 거기서 나오는 위치 정보가 GPS를 통해 연결됩니다. 그 GPS가 교란되면 지도가 틀려집니다. 비행기 항로가 틀려집니다. 자율주행차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은행 거래의 시간 기록이 틀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GPS 교란 하나로 가능합니다. 총 한 방 없이 바바방가가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눈에 보이는 땅을 흔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기서 충남 아산에 사시는 엄태순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이를 악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손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어.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했지. 근데 우리는 다 이겨냈잖아. 왜 이겨냈는지 알아?
그건 미리 겁먹지 않아서야. 그렇다고 무심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야.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한 거야. 이것이 갈대의 지혜입니다. 무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준비하되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 것. 바바반가는 이런 표현도 남겼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위를 만날 때마다 더 강해진다. 우리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고려 때 원나라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조선 때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바반가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부러질 것 같은 갈대가 폭풍에도 살아남는 까닭은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어떤 폭풍에도 언어를 지켰습니다. 35년 동안 우리 말을 쓰지 못하게 했지만 해방이 되던 날 사람들은 다시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35년이 없었던 것처럼 이것이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바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는 두 발로 서 있어야 한다. 발이 흔들리면 다리 전체가 무너진다. 내부의 단결이 외부 위협에 맞서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 다양한 생각 사이의 대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 이것들이 우리의 두 발입니다. 여러분이 손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버티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드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곳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깊은지를 함께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2027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해가 어떤 해로 기록될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쓰는 것은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바바반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가장 어두운 밤이다. 2027년이 어두운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 빛이 우리 모두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손주들에게 이 나라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우리 세대가 어떻게 이것을 지켜왔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것이 뿌리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언이 이 시기를 가리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의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총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전, 무역전, 기술전도 또 다른 형태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2027년을 전후한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시기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시나리오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양안, 즉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대만 다음으로 한국이라는 분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수출합니다. 대만도 반도체를 수출합니다. 이 두 나라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에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그 충격이 우리 수출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면 서민 생활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의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바바 반가가 말했습니다. 동쪽의 장인들이 만든 것들이 세상을 채웠지만 그 세상이 뒤집히는 날 장인들의 손은 갑자기 할 일을 잃는다. 그러나 장인들 중에서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자들은 더 강해진다.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자들이 더 강해진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동화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 일자리가 변화의 압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변화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를 선도합니다. 배터리 기술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가 말한 똑똑한 나라가 이기는 시대, 강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기는 시대, 우리가 그 시대에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능성들이 자동으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가능성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키운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바친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의 결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입니다. 이제 에너지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바바 반가가 말했습니다. 땅속에 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하늘의 빛을 가진 자가 그를 대신할 것이다. 땅속의 불은 석유입니다. 20세기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강했습니다. 중동, 러시아 이들이 강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석유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배터리 이것들이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약점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유 없이도 태양과 바람과 기술로 에너지를 만드는 나라가 유리한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배터리 기술, 태양광 기술, 반도체 기술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지정학적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기회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알아야 합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중국이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지, 미국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들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바 반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손주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 나라가 왜 이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가 뿌리를 깊게 합니다. 셋째, 단결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의견이 있든 어떤 세대든 우리가 같은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공통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내부의 단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강대호 어르신, 올해 73살이십니다. 6.25 전쟁 당시 부모님을 따라 피난길에 오르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 근데 끝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2027년이 무섭다고. 근데 나는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역사가 늘 그랬거든. 강대호 어르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기가 화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픈 순간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바반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가 붙는 것은 뼈가 가장 아팠던 직후이다. 만약 2027년 전후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된다면 그 이후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두려움에만 집중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바바 반가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2027년 이후를 만듭니다.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도 선택이고 알고 준비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선택이고 손주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어려운 선택들을 해오셨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 선택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2027년이라는 또 하나의 도전 앞에서도 여러분의 세대가 가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준비입니다.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명의 용의자를 만났습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우리 자신, 이들이 만들어내는 2027년의 긴장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가진 가능성도 실제합니다. 기술의 힘, 문화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 온 우리 민족의 뿌리, 강물은 바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위를 만날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그 강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